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약 1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40분쯤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측은 다만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정자 정보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 아직 압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려봤는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꿈쩍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일부 흥분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미 3차례 출입 시도가 실패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회계와 행정,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이 사무실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위대의 조롱과 모욕 피해를 본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모욕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모욕이 계속되면 참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으로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방선거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월 3주차보다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건 5개월여 만입니다. 정당별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45%로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 31%보다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신중하게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주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재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at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Vice President, and some of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서명되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하르그 섬을 비롯한 이란 석유 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포함해서 사흘째 공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양해 각서가 체결되면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네, 결국 이란 측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과의 잠재적 합의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 협상에서 자국의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원칙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 서명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협상 문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꿔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시한과 장소를 못 박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아직 어떤 합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물가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타결 시사 발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S&P 500 지수는 1.75%,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국제유가 역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원유 생산 등 공급망 회복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ess with the Strait of Hormuz and mess with global commodity prices for a while. And that's going to keep sort of a risk premium built into oil and natural gas longer maybe than the markets think. 실제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인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년보다 6.5% 상승해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2.8% 올라 2009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80%는 전월보다 10.7% 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했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23.4% 급등했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2% 올라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는 2개월 뒤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PPI 상승세는 당분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배우 주거 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심상치 않은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98% 치솟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모두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세 월세화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도세 중과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서울 강남권도 크게 오르고요. 특히 외곽의 움직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전세 값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 이제 전주 기준으로 0.3%까지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값 전체는 0.27%인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강남 쪽은 살짝 좀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양새고,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죠. 예. 강남을 벗어난 이제 서울 북부 지역,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 좀 가격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고, 결국은 지금 수급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각종 규제라든가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서울 지금 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이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풍선 효과가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강남 쪽에 매매가 안 되니까 네. 그 매매 수요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네.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좀 보면 서울 아파트는 0.27% 한 주 만에 올랐는데 동대문 0.39% 올랐고 도봉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서울보다 더 눈에 띄는 지역이 동탄이에요. 동탄 같은 경우에 일주일 사이에 1.98%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결국에 성과급 영향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동탄만 그런 게 아니고 평택도 지금 워낙 거기 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오르는 지역이었는데 조금 올랐고요. 동탄이 이제 저번 주에 1.98% 이게
그러니까 2%가요. 1.98이 2%인데 한 주 만에 오른 겁니다. 그 1년으로 치면은 27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그렇죠? 예, 네. 27억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숫자는 강남 쪽에서도 보기 좀 힘들었던 그런 숫자거든요. 상당히 그 기존에 삼성전자 이번에 성과급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 성과급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예. 또 성과급에 또 세금도 떼고, 또 이제 성과급이 아마 현금으로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제 올해 2월 올해 초에 또 성과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이쪽에 최근에도 받은 성과급 규모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보다는 이제 이쪽에 집값이 오르겠다고 생각하는 외곽 지역, 다른 지역의 어떤 가수요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미리 집값이 인상될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먼저 좀 선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역에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갭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분위기면 지금 정부의 성향상 바로 토지거래 허가 그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분위기가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거기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투기 수요, 가수요하고 실수요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정부가 일일이 가계 지출과 뭐 모든 사람들의 어느 인적 사항을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수요가 붙은 걸로 봐서는 정부가 아마 결단을 조만간에 토지거래 예. 허가 지역으로 묶는 그런 결단을 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집값 상승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게 반도체 벨트 상승이었고, 또 한 가지가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세 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집 계속 못 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세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시장도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번 주 서울 0.32% 전세 시장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지금 예.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은 역시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문제에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시장 규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래를 해야만 된다.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애지간한 지역에서는 지금 전세 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이제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을 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상당히 좀 전세 가격을 올리고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때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이런 이제 논리로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그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불안, 그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전세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량 자체도 없고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그 영향 때문에 월세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 시장 비중 자체도 커졌다고요? 예, 지금 뭐 반반까지도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 그게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와 월세가 뭐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 시청자분들이 뭐 그게 월세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집을 이제 뭐랄까 장만하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전세로 가죠. 예. 왜냐하면은 이자는 안 들어가지만 전세의 어떤 대규모 자금이 묶이잖아요. 묶이면 못 씁니다. 그 가게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러면 전세 자금 들어갔던 거 플러스해서 이제 분양을 받는 신규 아파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네.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전세 자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돈을 자기가 정말 큰 마음 먹고 통장에다가 이거 10년 뒤, 20년 뒤에 찾는다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사실 보면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든 게 월세고요. 그리고 월세의 어떤 월세의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제 이자율보다 조금씩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세는 전세 자금은 이자율하고 비슷해지는데, 네. 월세는 사실 뭐 이것도 뭐 2년 계약 뭐 그 기간에는 못 올리는 뭐 그런 제도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월세는 유동성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승률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는 이게 서민들한테는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닌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예. 그런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에는 가계 그 주거비 부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 시장 자체가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세는 사금융이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이렇게 월세화되는 게 결국에 구조적인 변화다. 1인 가구 늘었고 전세 사기 때문에 결국에 월세 선호하고 또 매매 선호하는 수요 느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 전세, 월세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 정말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란 벌써 없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형은 대부분 월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전세나 월세나 집이 없지만 부담이 상당하죠. 예. 예를 들어 월세하고 전세의 개념은 뭔가 전세는 월세보다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빌라, 전세 사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전세 시스템이 문제가 됐지만 그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비아파트잖아요. 예. 빌라 쪽이니까. 전체 우리 전세 시장을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실제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전세가 월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도 많이 이동돼야 되고 정부의 어떤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도 그게 정말 월세를 전부 바꾸자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근차근히 올라가야지 뭐 이게 전세가 없어져야 되고 전부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속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도 너무 올라버리고 전세도 비싸고 이러면 대책 마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분위기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금 공약도 보면은 2030년인가 31년에 뭐 30만 호? 예. 준공이 아니고 착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공급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제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월세 비중을 높이지 않고 월세로 다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를 보면은 우리가 뭐 언론에 이제 서울시 전경 사진을 보면 아파트만 쭉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빌라 다주택도 엄청 많습니다. 비아파트들. 예. 그런 쪽에 대한 지금 전월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공급이 되기 전에 예. 이제 그런 좀 보완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 이렇게 들썩이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가계대출 상황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신용대출 지금 이번에 는 게 가계대출이 한 9.3조 늘었는데 그중에 한 3.4조가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게 B2 영향인 겁니까? B2인데 이제 빚을 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일단 부동산은 아닌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엄청나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B2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요. 뭐 개인 신용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자금을 빌려야 되는 수요인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자금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어디냐 하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예. 이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호황. 그리고 이제 우리 증권사의 신용융자라 그래서 일정 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그런
개인 신용대출 부분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끌이라는 거를 보통 부동산에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계부채 커지면 개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문제인데 이거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이라고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더 투기 시장 같아요.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도 이제 내놨고요. 허가를 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분위기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만 준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의 소득도 늘고. 근데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 네.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항상 부동산 시장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떨 때는 하루에 10%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부동산 시장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올라갔다가 그렇게 오르는 거는 언젠가 또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우리 이제 일주일 사이에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하는 거를 보셨는데 뭐 네. 매도 사이드카 걸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매수 사이드카 열리고,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져서 꾸준히 올라져서 B2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미국의 우리 9.11 사태가 터질 줄 몰랐잖아요. 예.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몰라요. 그런 사태가 터지면 정말 상당히 좀 그 개인도 그렇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그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 강제 처분된 금액들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시장 변동성 더 키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 금융당국에서 일정 그 관리 체계 돌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그 대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까요? 정부가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어떤 그 개인들에게 주는 신용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인 거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한들 개인들이 정말 안 들어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증권 투자회사의 개인들이 이제 신용융자 같은 그런 부분이고, 은행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왜냐하면 자금 용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일정 요건만 되면 은행은 이제 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제 개인들의 요 주식시장에 대한 B2, 정부의 어떤 최근의 어떤 그런 B2를 우려하는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대책들을 조금 더 모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저 B2를 막으려면,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좀 움직임을 막으려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금리. 근데 과연 금리를 빨리 올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이지만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닙니다. 금리를 빨리 오면 아우성이지, 그죠? 예. 가계부채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은 K양극화라서 반도체는 좋지만 나머지 사람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어려운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대출로 버티고 있는 건, 거기서 금리가 오른다? 그럼 실물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유일한 대안이긴 하지만 엄청난 부작용도 있다. 이게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여서요. 그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역대급 IPO인데 여전히 과대평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상장이 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일단 미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은 엔비디아고 그냥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한 1조 8천 조금 안 되는 억 달러, 그 시총 한 1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조 네. 8천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전자가 1조 달러,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80% 정도 지금 시총 올라와서 한 8천억.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2, 3년 전에는 삼성전자 20%밖에 안 됐는데 많이 쫓아왔어요. 언젠가는 아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뒤집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한 거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IPO 상장하기 직전에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큰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될 때는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자금이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많이 흔들렸던 건 이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이게 IPO 스페이스X 상장이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는 예.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 주가가 올라가면은 미장을 많이 할 수는 있겠으나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영향은 미쳤고 앞으로는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T,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광화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응원전을 벌입니다. 붉은 악마 측은 오늘 응원전에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응원을 위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려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불똥이 연예계로도 튀기도 했고요. 데뷔 13주년을 맞은 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늘과 내일 국내외 팬들을 만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의 강내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예인 뉴스로 나오셨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연예인들 SNS로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의 SNS에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댓글이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음료나 간식을 선결제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이들은 아이유 씨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왜 나서지 않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 박보영, 이동욱 씨 등 과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 일부 스타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논란이 이어지자 배우 박보영 씨는 그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 타격이 별로 없다는 글을 남기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스타들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사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타들이 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선행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음은 가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룹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가 오늘 시작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부산 공연을 엽니다. 이번 부산 공연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완전체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에게 또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인데요. 콘서트 이튿날인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팬덤 아미와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공연은 국내외에서 1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공연 전부터 부산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숙박업계의 바가지 요금. 또 진상들도 이런 진상들이 없어요. 네. 또 잡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좀 적당히들 합시다라고 일침을 가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가 전국의 다른 지역의 신고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체 숙박시설을 마련을 하고 공연 당일에는 도시철도와 경전철을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공연 기간 동안 공무원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네. 이 계획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좀 크게 일었는데요.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비판이 일자 부산시는 자율 신청 방식으로 지원 인력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하면은 좋은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작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 콘서트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활동 계획도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들 예정돼 있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은 올해 데뷔 13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에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 열풍을 이끌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 상을 비롯해서 총 3관왕에 오르면서 인기를 증명을 했고요. 4월과 5월 북미 공연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등 총 5개 도시에서 8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 그 부산 공연 이후에는 월드 투어 일정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럽 투어를 열고 8월부터는 미국 이스트 러더퍼드를 시작으로 북미 투어 2차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BTS의 움직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는 영화계로 가보죠.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죠. 군체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영화 군체는 부산행, 서울역, 반도 등 여러 좀비 영화를 선보이면서 좀비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영화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좀비의 사투를 그렸는데요. 이 독창적인 좀비 세계관과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50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동원, 오정세 씨 등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 와일드 싱,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에도 군체가 어떤 기록을 쓰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영화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교황 레오 14세가 유럽행 이주민들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를 찾았습니다. 교황은 대서양이 비석 없는 공동묘지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안전한 이주 경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바다를 향해 흰 꽃다발을 던집니다.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다 끝내 숨진 이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가까운 이곳은 유럽행을 꿈꾸는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대서양 경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24년에만 5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만나 직접 위로하고 이들이 타고 온 나무배의 잔해로 만든 십자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유럽과 국제사회를 향해 날선 비판과 함께 양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미립국 마피아와 인신매매범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극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의 무관심이야말로 바닷속 괴물과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No podemos acostumbrarnos a contar muertos. La dignidad humana no tiene pasaporte ni pierde valor a cruzar una frontera.
교황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확보, 이주민 사회 통합, 미립국 조직 차단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여의도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캐스터부터 응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예고돼 있는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옅은 안개가 드리워진 가운데 17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날이 어제보다 더워지겠지만 날씨로 인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경기 시간이 다가워질수록 거리 응원에 참여하려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치러지는 현지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현재 시각 저녁 8시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가 끝날 때쯤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전주 1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YTN은 계속해서 월드컵 거리 응원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생중계를 통해 자세한 날씨와 응원 분위기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